연예인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우리 남택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미리 광고를 할 걸 오늘 올렸지만 정말 이렇게 감출 수 없는 재주를 보여주시고 또 상당히 궁금하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남 대표님 오셔서 저 오늘 올 때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게 쓰시면서 사회에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어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주시고 그래서 야 정말 제야의 고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 저 박수로 크게 좀 환영을 해주시죠. 페이스북을 쭉 팔로우 하신 분은 우리 남택님의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짐작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조금 본인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작하면서 그냥 해도 되나요? 네. 어색해서. 남택입니다. 본명은 남택종인데 이제 일단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굳이 이름을 다 깔 수가 없어서 남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기 시작한 게 한 5년, 6년 좀 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쓴 건 한 4년 되는 것 같고. 혹시 이 중에 저랑 패친이신 분이 몇 분이세요? 그럼 한 반 정도 되시네요. 저는 지금 외식업을 하고 있고요. 일본 음식, 우동. 처음에는 한 12년 전쯤에 야끼도리를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우동을 하고 뭐 우동으로 뭐 달인도 돼보고 뭐 방송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덕에 로드샵은 거의 없고 백화점 안에 이제 특수상권 안에 식당을 한 8개 정도 전개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게 이제 거의 본업처럼 됐고 원래 직업은 건축사예요. 그래서 홍대 건축과를 졸업해서 유수의 설계사무실에 다니면서 건축사가 되고 또 기회가 닿아서 이제 일본의 설계사무실에 취직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설계를 하다가 기회가 닿아서 또 시공 쪽을 한 설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설계를 포함해서 건물을 짓는 것까지 이렇게 턴키로 해주는 일을 한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를 10년 하고 공사를 10년쯤 하고 그 다음에 식당을 10년쯤 한 게 돼요. 그거 조금 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계 하여튼 의식주 중에 의 빼고 식이랑 주 두 가지를 좀 꽤 깊이 좀 해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한 가지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엮으면 얘기가 되게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두 가지씩 엮다 보니까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자꾸 칭찬하면 자꾸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근데 오늘 사실 이런 데 나오는 것도 처음이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보는 것도 뭐 건축에 관해서는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뭐 시사 쪽이나 또 이런 거는 해본 게 처음이라서 그냥 오늘 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식당에 와서 식당 문 닫고 이렇게 심야 식당처럼 그 세상사는 얘기를 좀 더 한다든지 평소에 글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시간을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떠들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거는 어릴 때부터 글 쓰는 솜씨에 재주가 있으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글짓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혼나던 과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 책을 좋아하고 그렇긴 했는데 뭐 글을 쓰자고 할 때는 글을 잘 못 썼어요. 왜냐면 앞뒤를 맞춰서 써야 되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핸드폰이 보급되고 하다 보니까 생각난 말을 다 써놓고 이거를 순서를 이렇게 맞춰놓고 하는 게 더 쉬워졌잖아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누구한테 말하듯이 잔뜩 써놨다가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말하듯이 하니까 또 다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큰 기업의 이제 스타트업의 그 창업자가 사람을 페이스북 글을 읽고 뽑는다. 그것만 읽고 뽑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력이라고 하는 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데요. 되게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요, 한국말 잘 못하고 못 쓰는 사람은 영어도 잘 못하고 못 써요. 이게 같은 재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대 경제에서 잘 일을 못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확신이 있어서 생각의 깊이를 보는 게 글을 쓰는 것에 생각의 깊이를 보고 뽑는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의 본질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통찰하시는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인텔리전트 하신 분이구나 이런 저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그 의식주 중에 식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 지금 가정 뒤집어 놓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괴롭히는 게, 식당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고요. 미국의 제 페이스북 보시면 무디스하고 CNN이 Back to the Normal 노멀리제이션 인덱스라고 그래서 경제가 얼만큼 정상으로 돌아가느냐를 보면, 거기에 제일 못 돌아가고 있는 게 첫 번째를 회복 못 하고 있는 게 극장 매출이고요. 두 번째가 식당 매출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데, 그러시고 이번 정부에 이제 지금 어떤 건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뭐 공산주의에 이르는 미친 정책이 많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두 가지 어려운 시점을 어떻게 지금 헤쳐나가고 계신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2년 3년째를 겪었거든요. 근데 그게 묘하게 이번 정부의 시작과 함께 이렇게 몰렸는데, 정부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거를 계속 할 수가 없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5월 달에.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엑시트를 찾아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시도를 한 게 뭐였냐면, 이걸 다 몰아서 한쪽으로 할 만한 큰 사업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에, 뭐랄까, 도박을 할 때 산돈이 왜 점점 커지면서 마지막에 이거 몰빵을 하고 따서 나가자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처럼 느낌이 절박했어요. 정권이 바뀌면 난 여기서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시도를 한 게, 사실은 제가 인천공항 제2공항에 생길 때 거기에다가 레스토랑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거의 10억 이렇게 들어가는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생각만큼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는데, 작년에 한일 이제 뭐 불매운동, 거기서 완전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정말 인생의 모든 걸 다 잃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뭐 하늘이 도와줬는지 그걸 털고 나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임대료가 한 달에 4,400만 원. 근데 만약에 나오자고자 하면은 위약금이 9개월치. 그리고 원상복구 뭐 이런 걸 합하면 그만두는데도 어디서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나올 수도 없었는데, 작년 12월 말에 어떻게 해서 딴 사람한테 넘어가고 빠져나왔죠. 나와서 뭐 손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손해 털고 이제부터 새 출발해서 살자 했는데, 또 이렇게 1월 말부터 코로나가 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또 죽으란 법은 없는지 문이 닫는지 적자는 계속 보고 있지만, 또 제가 건축 설계 쪽에 수주를 좀 규모 큰 거를 해서 그걸로 적자를 좀 메꿔가면서 뭐 하여튼 일단 버티는 걸로 뭐 그런 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외식업은 사실 어려운 지가 오래됐어요. 정말 3년 전부터는 외식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처럼 됐고, 그 전부터도 이렇게 기미가 보였거든요. 이게
뭐 교수님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이 서비스업의 그 생산성 저하,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에서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게 사업으로서는 이게 정말 지탱이 안 되는 거, 뭐 그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연달아서 뭐 불매운동에다가 뭐 코로나까지 맞으니까 이렇게 부식걸로 하나 문다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사실은 제자리 못 올 것 같은 업계가 이 업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20명 계시잖아요. 그러면 20명이 아래층에서 식사를 하시면 매출이 한 14만 원, 15만 원쯤 될 거예요. 아마 7천 원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20명을 15만 원, 14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금이 한 15% 나가잖아요. 부가세에다가 뭐 주민세에다가 또 뭐 카드 수수료 이렇게 나가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14만 원에서 빼면 저희가 보통 식당에서 식재료 원가를 한 30%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인건비도 한 30% 잡아요. 그러면 식재료 원가가 30%라 그러면 13만 원에서 세금 빼고 30%면 한 4만 원 돼요. 그러면 지금 20명을 여기다 모아놓고 슈퍼에 가가지고 4만 원어치 장을 봐서 이분들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상상을 해보시면 슈퍼 가서 4만 원 장 봐서 20명을 만족시켜야 돼요. 또 얼마나 어려워요. 생각만 해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 업자들은 싸게 사오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텐데 업자들이 지금 사는 그 물건의 가격은 이마트와 비슷해요. 우리나라 유통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마트나 이런 회사들이 너무너무 애써가지고 그 업자가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더 싼 것도 많아요.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 이마트가 4만 원씩 사가지고 20명을 대접한다. 그런 상황이 됐죠. 그 다음에 인건비도 4만 원을 써야 돼요. 그러면 4만 원이라 그러면 아시겠지만 시급이 만 원이잖아요. 근데 주방장은 한 15,000원 되겠죠. 그러면 4만 원 가지고 요리를 하려면 알바 아무것도 못하는 알바 하나랑 주방장이 둘이 그러면 합하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준비하고 대접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야 돼요. 1시간 반 동안.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 업이에요. 예, 제가 이제 경영학 학자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첫 번에 식당이 망하는데 건축업으로 지금 메꾸고 계시잖아요. 왜 재벌이 문어발 경영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시면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이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다각화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부로 전문화해라 이런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건 좋지만 엑싯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는 시점이 더 중요하거든요. 주식도 똑같은데 손절매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손절매를 잘하는 걸 코치해가지고 크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애리조나 대학에 신임 교수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인 네 분이 제 사무실로 무조건 쳐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왜 나라는 국가는 실패하는가 책에 보면 자유시장 경제하고 그 계획경제에서 대표적으로 그 대비되는 데가 남북한 얘기 똑같은 민족이고 문화가 같고 리소스는 천연자원은 북한이 더 많은데 이게 남한은 잘 싸우고 저기 못 사냐 이게 시장 경제를 수용하는 나라냐 아니냐라고 또 하나가 그 애리조나하고 멕시코의 한 도시가 반으로 갈라진 게 노갈리스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그게 이제 투상으로부터 한 1시간쯤 있는 국경 도시예요. 근데 거기가 국경 무역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촛불에 누가 들어가서 사업을 했냐면 유태인들이 가가지고 상권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래놓고는 본인 돈 벌어서 빠지고 나서 거기에 한인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나프타라고 해가지고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이 돼버렸잖아요. 국경무역이라는 게
이제 국경이 닫혀 있어가지고 미국은 싼데 그 물건을 사가지고 보따리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멕시코 가면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국경무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나프타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멕시코가 저기 페소 위기가 와가지고 우리로 하면 IMF 때처럼 위기가 와가지고 1달러가 3페소였는데 1달러가 7페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화폐 가격이 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페소로 뭐 살려고 그러면 다 너무 달러가 비싸진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아무도 그 멕시코 사람들이 국경으로 보따리 장사를 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그 렌트비가 큰 매장에 이제 금방도 있고 신발 가게도 있고 그런데 임대료가 2만 불씩이에요. 2만 불, 5만 불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임대료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되는 그런 가게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와서 제가 그냥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에는 국경 무역이 당신 같은 사업이 없지 않냐. 이 차이 때문에 나는 건데 없어질 거라 때 자기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배운 거 없이 미국 와가지고 30년 애써서 이제 먹고 살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매출은 안 일어나고 하루에 막 한 달에 몇만 발씩 깨지고 있다고 그래서 뭐 가능하면 빨리 접고 다른 거 찾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전부 고맙다고 네 분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살려줬던. 근데 이건 엑시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부지런하신 분들이 돈을 버는데 되게 지혜로운 분이 많아요. 저한테 학장할 때 자기가 저 파주에다가 포천 쪽에 땅을 많이 사놨는데 학교에다가 도네이션 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자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자기 얘기를 쭉 자기 저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희 고향 쪽에 가가지고 수안보에서 온천장들 짓는 건설업도 하셨다가 식당도 하셨다가 피트니스 센터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 수안보 쪽에 온천장이 다 망했다고 그랬더니 온천장 주인들이 다 목욕탕 하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걸 했대요. 근데 세상 사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욕탕 주인들은 1,000원 들어오면 1,000원 그런 장사만 해봐가지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니까 저 콘도 같은데 체인에 가가지고 애들 놀이 시설이 있고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짜리 가도 2-3천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안 가는데 계속 그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망했다 그러고 어느 순간 보니까 경쟁력이 주차장을 누가 더 가지고 있냐가 경쟁력이 자동차를 쓰기 시작을 하더니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사람 안 쓰는 사업을 해야지 사람 쓰는 사업을 하면 망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배운 게 없는 분이 저한테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하면서 이렇게 시대 흐름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이제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어려운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14만 원에 사업성이 있으려면 원가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냐. 세금 빼고 그 다음에 재료비, 인건비 뭐 그것만 있나요? 임대료도 있고 쭉 있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전에 이거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계산은 하나도 못하고 바보 같은 게 장사했다고 엄마가 막 광고하면서 내 딸 바보고 나도 바보라고 광고하는 사람이 요즘 하나 있어요. 식당업을 해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추미애. 추하다 추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밑볼리즘이라는 걸 했는데요. 2014년 10월에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접은 사업인데 엄마가 뭐라고 사기를 치냐면 임대료 때문에 망했다. 첫 번째가 권리금, 과도한 권리금. 그 다음에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망했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오늘 방송 찍고 왔는데 우선 권리금은 왜 주는 거예요? 권리금 왜 줘요? 권리금 꼭 주고 식당 해야 되나요? 아, 주고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죠. 그렇죠. 그 권리금 때문에 망했다는 게 아주 황당한 얘기거든요. 권리금이 뭐냐면 내가 사업 식당을 쭉 해놔가지고 가게를 알려놨다는 거고 초기 고객을 확보해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안 썼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아니 그냥 새로 짓는 건물에 아니면 사람들 안 오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데다가 권리금 없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 식당이 초기 고객 확보하고 광고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권리금이 거저 뜯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망했다는 사기를 치거든요. 1년 안에 임대료가 마구 치솟나요? 매달 임대료 올려받아요? 10만 원 올랐다고. 아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1년 미만은 1년 계약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폐업하기 전에 올려달라고 그랬겠죠. 예를 들면. 근데 자기가 폐업 결정했는데 무슨 임대료가 올라가서 10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여러분 저 즐겨보거든요. 그 백종원의 골목시장. 거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뭔가요?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저희 같은 경영학 교수들이 아니라 백종원한테 창업이 뭔지 보여야 된다. 맨날 얘기하는데 하나가 그거예요. 원가 개념이 없이 사업하는 거죠. 그죠? 예. 원가 개념이 없이 사업하는. 그 다음에 메뉴를 잔뜩 만들어 놓고 원가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서빙할 그 시간에 그 다양한 걸 서빙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안 해요. 능력이 되는지, 그죠? 예, 메뉴를 그렇게 다양하게 해놓고 막 그냥 온갖 거 다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정말 음식을 제대로 하는 식당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 식당을 하셔가지고 제가 추미애 딸의 얘기를 어떻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뭘 느끼시는지. 근데 정말 놀랍죠. 14만 원을 쪼개가지고 보면 4만 원어치 사가지고 14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예. 저기 이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뭐죠? 저는 저기 치킨하고 닭고기가 다른 말인지도 이번 정부에서 알았어요. 그 치킨값은 그렇게 비싼데 닭고기는 안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업의 본질 이렇게 보시잖아요. 사업하시면서 그런 해안이나 경험 이런 것들은 경험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저도 식당을 시작할 때는 정말 할 줄 모르는데 그 인테리어랑 공사 이런 걸 해주다가 이제 우리나라 식당 하는 분들이 시작할 때 정말 준비 없이 해요. 제가 인테리어를 해드리려고 그러면 메뉴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직 메뉴는 안 정했는데요 그러면 그 개업 언제 하세요 그러면 공사 끝나면 바로 할 거예요. 그러면 공사는 한 달. 그럼 한 달 뒤에 개업해야 되는 건데 메뉴가 없어요. 99% 진짜로. 그러면 이제부터 주방장이랑 얘기해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뉴가 없는데 식당을 어떻게 구성을 해드립니까? 그거에 맞춰서 주방도 설비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걱정이 돼서 왜냐면 저도 잔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잔금 잘 받으려면 오픈하자마자 손님이 와야 되니까 제 생각엔 이 자리에서는 뭐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가져오는 거 보면은 영 안 팔릴 것 같은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메뉴판을 제가 짜드리고 어디에도 알아다가 여기가 대박난 것 같은데 이렇게 요리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 관여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맡겼을 때 이분 거는 대박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더 좀 하시라고 그래서 공사도 더 비싸게 받고 또 그래서 잘 되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경력이 좀 올라가고 좋은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노희영 씨라고 그 CJ랑 오리온 그뭐 하시는 뭐 방송에서 꽤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다가 이쪽에 이제 좀 알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감각적으로 얘기해 주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조언을 해드리면 여기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사 3천만 원짜리 해두고 남은 건 지금 400만 원 남았는데 그분은 첫날 매출이 500만 원인 거예요. 야, 이거 돈이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식당을 해야지 이거 건축하다가 한 방에 맞으면 끝나는데 그냥 그리고 제가 이 인테리어나 뭐 이렇게 하면은 돈을 잘 못 받아요. 성격상. 왜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이고 해서 막 전화 수십 번 하고 해서 받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잘 못해가지고 여러 번 손해를 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잔금 안 주는 건축주를 만나면 갑자기 내가 한 방에 가니까. 그리고 점점 공사가 커져가지고 이제 막 5억, 10억 막 넘어가는데 잔금 3억 남았는데 못 받으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현금 받는 일을 하나를 좀 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식당을 뭐 남들 시켜주면 다 대박 나니까 제가 해도 대박이 나지 않겠는가 해서 나름은 되게 몇 년 동안 준비를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좀 제대로 배워야겠다 해서 일본 가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뭐 흉내내고 뭐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수천만 원을 주고 메뉴를 사서 가서 몇 달 동안 배우고 그리고 곧 이제 와서 했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시작하자마자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식당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수완부라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있으신 분들이 장사를 하면은 그 다음 사업을 모른다. 이게 정말 식당에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통 왜 소비자들은 여긴 주인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 그리고 주인이 보이다 안 보이면은 여기는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 뭐 주인이 바꿨나? 그래서 주인이 직접 안 하면 식당은 안 되는 걸로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주인이 직접 하잖아요. 우리나라 식당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문 닫아요. 대개는 닫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버틴다고 5년이 10년 안 돼요. 왜냐면 똑같은 음식 10번 드신 적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5번 가면 끝이고 누구 소개하면 그분들이 오고 또 그분들이 소개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기가 10번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붐을 타서 붐 타는 음식에 이렇게 함몰돼서 몰려요. 그러면 뭐가 뜬다 그러면 다 한 번씩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본 거는 쭉 빠지게 되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저희는 그냥 생각하면 무슨 메뉴든 내가 시작한다 그러면 3년, 5년 사이에 끝나니까 3년, 5년 사이에 본전을 빼고 빠지시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빠져서 그 다음 걸 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주인이 3년, 이 식당에 매달려가지고 매일 서빙하고 이렇게 하고 밤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아침에 나오잖아요. 3년쯤 지난 다음에 다음 메뉴를 뭐 할까 그러면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뭐가 유행하는지, 어디가 뜨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식당 3년 하면 완전히 바보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 내가 식당에서 이렇게 가는 파도에 또 하나 얹어서 이렇게 위에 동동동 떠다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누구나 갖춘 게 아니잖아요. 저도 할 때마다 힘든데 뭐 2개 하면 하나 망하고 그걸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데다가 그런 대비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 어쩌다 성공해서 두 번째 망하고 또 준비가 안 돼서 회수가 안 됐으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3대, 4대째 내려가는 맛집은 정말 예외거든요. 예, 그건 정말 예외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3대 후에도 되게 망합니다. 저희 동네도 많이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왜 이제 재벌 같은 데가,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도 재벌 이름으로 붙이는 나라가 없잖아요. 삼성, 레미안 이런 분 좋아하시잖아요. 다른 재개발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이런 거예요.
롱텀 커미트먼트 하려면 하도 빨리 바뀌니까 작은 기업한테는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생존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왜 이제 재벌 속에 쏠림 현상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사회가요, 우리 농경사회 살 때 수렵사회의 흔적이 많죠. 산나물, 자연산 되게 좋아하죠. 예, 미국에서는 바다에서 잡아오는 것 빼놓고는 함부로 자연산을 식품으로 못 팔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잡아먹는 건데도. 왜냐하면 자연산이라는 건 어떤 환경에서 그놈이 자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연이라고 다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자연산은 메기 같은 거 팔 때 콘페드 팜한 메기다. 그러니까 이게 옥수수 메겨가지고 잘 컨트롤한 데서 그러고 팔거든요. 자연산을 이렇게 팔 수 있게 허용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산나물 좋아하고 뭐 이렇게 안 남겨놓잖아요. 가서 다 써요. 그러니까 수렵생활에서부터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금 정보사회를 다 경험한 세대들이 여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인종적으로는 상당히 균일한데 그 가치관이나 사고의 방향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잘못하면 갈등이고, 좋게 하면 이제 아주 창조적이고 다이나믹한 코리아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왜 음식점이 어려운가 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받아서 쓰면, 제가 우리 사회가 무지 창조적이고 다이나믹하다는 걸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하는데,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탁 돌아왔더니요, 정말 여기저기 다 안동 찜닭인 거예요. 근데 무지 짜요. 제가 먹으니까 무지 짜더라고요. 안동 찜닭은 완전히 간장 맛이더라고요. 예. 조금 있다가 전부 춘천 닭갈비야. 근데 그게 몇 년을 못 가요. 금방. 그러더니 뭐 파닭이 나오고 마늘닭이 나오고 막 이러더니 지금 닭 종류가 얼마나. 그러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프론티어 시절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지금도 먹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게 94년, 이제 90년에 가서 94년인데, 학교 앞에 가면요, 식당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오스틴에 텍스맥스 팔든지, 버거 팔든지, 중국집, 한식집, 그대로 있어요, 오스틴에.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 호흡은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이 빠른 호흡에서 살아남으려면 아까 우리 남 대표님이 이렇게 조금은 덜 바쁘고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되잖아요. 예. 제가 월요일 날 대한민국에서 1년에 연봉을 100억 이상 받으셨던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님하고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비결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일을 밑에 사람한테 위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케팅으로 성공해서 오면 자꾸 사장이 되고서도 마케팅 담당 임원이나 부장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CFO 출신으로 올라오면 자꾸 회계 대리 일을 하려고 그래요. 사장님이 돼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회의도 잘 안 하고, 그거 밑에 사람이 일하게 자꾸 칭찬해주고 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당일이나 적어도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 일주일 후 그러다가 포기하고 말고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은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속에 있는 얘기, 뒤에 있는 얘기도 와서 다 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기하고 이건희 회장님하고 잘 맞았다는 게 뭐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한남동으로 부르시는데 신임 사장이 되면 상황 물을 때 실수할까봐 3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가지고 달달달 외운다는 거야, 사장들이. 근데 이건희 회장님은 가면 현황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대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 사업이 5년 후에 어떻게 바뀔 것 같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고 그 설명이 납득이 되면 자기 사장직 계속하는 거고, 납득이 안 되면 이제 연말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볼 줄 모르는 CEO라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 질문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가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핵심 인재를 뽑아놨니? 이게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렇게 잘 된 거 원인 중에 하나가 최고 경영자가 회사에 잘 안 나오고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잘 안 나오니까. 두 번째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포워드 루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미리 생각해 봤어야 되잖아요. 단발짝이라도 미리 생각해 봤어야 되냐. 그러려면 내가 너무 바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이제 그 정말 식당 일 뭐 하시는 자영업에 보면 다 너무 바쁘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영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기업은 아까 이렇게 경영에서 보면 기업의 경영하고 노동의 차이가 뭐냐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 몸을 쓰느냐 남을 시켜서 일하느냐 차이밖에 없거든요. 예, 경영이 그런 거잖아요. 원하는 걸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남보다 반발짝 앞서가느냐, 이렇게 변화를 읽냐, 뭐 이런 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엄청 몸에 닿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고, 그래서 자영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되게 혼자 자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경영은 남의 돈으로 남 시켜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지식이나 돈이 들어와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나 그냥 한 번 망하면 재기할 수도 없는 자본력에다가 나 한 사람의 능력에 나 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고 한 번 망하면 이제 재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어느 나라나 어려운 건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변화를 쫓아가는데 삐끗하면 그냥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높은데, 거기에 이제 한 30%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거기서 다 하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경영 지금 저희 제가 수업 시간에 매일 하는 얘기를 이렇게 현장에서 체득하신 지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신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뭐 스피드하고 뭐 이게 사회 특성이다 아니면 국민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람은 쉽게 질린다, 냄비다. 근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아무리 시장이 정상적이라도 시장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넘치면 어차피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식당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뭐 가족한테 밥 해주듯이 뭐 나가서 팔면 되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가 정말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월급쟁이들 많이 잡고 있지 못하니까 다 그만둔 사람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식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식당이 많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놓여 있는 물건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뭘 살까 그러면은 이것도 사보고 이것도 사보고 5가지 다 사보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 산다 그러면 5일 동안. 근데 이게 30개쯤 되고 5가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샀다 이거 샀다 이거 샀다 하게 되면 남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뭐 살 때는 다 몰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을 못 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식당이 됐고, 식당에 참여자가 많은데 뭐 숙련된 사람들이 착착착 해줘야 이 생산성이 높아서 소비자도 만족하고 나도 장사를 잘 할 수 있는데, 그냥 싫어도가 그냥 대충 하면서 장사가 되니까 가격만 낮추고 막 이런 상태가 막 돼버리는 거예요. 혼돈의 상태가 진짜 뭐 지금으로 치면 20몇 년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당도 프로가 아니고 손님들은 그냥 널려 있는 거 아무나 사서 몰려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의 폭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남았다가 200만 원 남았다 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200만 원 남았다가 마이너스 300 됐다 왔다 갔다 하면 못 살잖아요. 그런 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뭐 임대 집주인이 뭐 임대를 올려서 그렇다는데 저도 사실은 가게가 망할 때 마지막 임대료 때문에 털고 나와야 되니까 항상 그걸 고민하지만 여기 오면서 생각한 건데요. 우리나라 집주인들이 정말 스마트하고 뭐 미국에 있는 큰 자산을 가진 사람들처럼 자기 자산을 운용할 줄 알았더라면 아무나 와서 식당 하는 걸 식당 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들 그러잖아요. 뭐 장사하다가 나가라고 그래서 뭐 털고 나왔느냐, 뭐 원상복구를 못해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식당 하는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주들이 그럼 계약 10년 하자. 그래봐요. 그거 하겠어요? 무서워서? 10년 하자. 위약금은 10년 하는데 2년치다. 그럼 누구나 그런 계약을 쓰면은 식당을 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그렇거든요. 정말 좋은 자리에는 10년 계약 안 하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이력도 다 보고 이렇게 한다거든요. 장사 안 해봤지만. 근데 그것처럼 우리나라 건물주들 되게 착한 거예요, 사실. 정말 그렇게 독하게 했으면 식당 할 줄 아는 사람은 식당 처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면 하겠죠. 그러면 경쟁이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적어도 반은. 그러면 식당 하는 사람들도 안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거래에 대한 기본이 부실해서 이런 지경이 된 거지, 국민성이 뭐 그냥 쉽게 질려서 나는 3번 먹으면 끝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오면서 들었어요. 그 공급 과잉이 되는데 이제 CJ는 만두 사업을 잘해가지고 매출 목표가 1조 원이거든요. 비비고 만두로. 근데 국내에서 한 2, 3천억? 수출을 7천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대기업하고 자영업하고 차이가 뭐냐면 대기업은 제로섬 게임을 안 해도 돼요. 자기 능력이 되면 해외 시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골목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야. 내가 물건을 잘 팔면 옆집은 못 팔고, 우리가 뭐 맛있는 게 있다고 한 끼를 2번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먹으면 다른 것 쪽은 제외되니까. 그래서 이 골목 시장은 정말 공급 과잉이 되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지옥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잘한다고 전부 어울리고 엄마가 다 보살펴 준다고 해야 되냐, 따끔하게 매를 들 때는 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자영업을 진짜 살리려면 대기업의 고용을 많이 하고 자영업의 자영업자가 확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영업하고 영세기업에다 보호를 자꾸 해주겠다는 거는 그냥 지옥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뭐 자영업자들한테 카드 수수료도 낮춰주고 배달앱 수수료도 낮춰주고 뭐 제로페이도 해주고 뭐 그러면 살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사서 돈은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살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용기 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언제 없으니까 전부 당장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속이는 그런 게 이제 지속되고. 저는 일본에 이제 잘 아시고 가서 배운 게 많으시니까 일본이라는 사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얘기도 간간히 쓰시잖아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완전 친일파처럼 됐는데, 물론 일본을 좋아하는데 네. 근데 제가 정말로 일부러 쓰는 거예요. 일부러 독하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을 배운다, 뭐 일본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뭐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일부러 일본을 배우듯이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단점을 고칠 방법은 일본에 우리가 못하는 거에 일본 거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일본이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나라에게 막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관찰한 바로는 뭐냐면 이 한반도에는 제가 몇 번 썼어요. 대한민국인이 20%가 있고 조선인이 80%가 있어요. 그 20%가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면 일본인이 80%가 있고 외놈이 20%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묘하게 조선인과 외놈은 거의 비슷해요. 사실 그거예요. 남 탓하고 자기가 완전한 그 프로 정신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게 그럼 일본에는 없냐? 아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도 뭐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도둑놈도 많고 있는데 그게 80대 20과 20대 80인 게 어떻게 틀리냐면요. 이것도 며칠 안 된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어디 도로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도로에 처음 가는 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줄이 쫙 서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메인 뒤에 붙어야 되는데 그걸 싹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일로 빠져나가는데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벌써 한 1km 줄 서 있으면. 그러면 할 수 없죠. 미안하지만 중간에 깨야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깨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끼는 사람이 오면 이 새끼 봐라. 그래서 딱 들으면 하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고 끝나는 경우는 없죠. 어떻게든 들어가죠. 그런 상태를 가지면서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껴주는 사람 욕하면서 좀 껴주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이 미안한 줄도 모르고 앞에다 더 껴주고 뭐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지나친 사람이라기보다 저 새끼는 그 상습범이야. 맨날 저렇게 끼는 놈이고 그런데 그런 끼는 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나만 바보다. 다 앞에 가는데 줄 지킨 나만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치열해야 되고 양보 안 해줘야 되고 나도 다음에는 줄 서지 말고 낄 수 있으면 껴야지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뭐냐면 줄 서는 사람이 20%고 껴든 사람이 80%가 되는 사회가 그런 건데 그러면 일본에 가서 그렇게 껴드는 경우가 있으면 저도 이제 자주 가면 운전을 하는 편이라 끼면 제가 인간이 바뀐 게 아닌데 거기서 줄 서 있을 때 누가 끼면 여유로워져요. 왜냐면 어쩌다 있는 일이라 이 사람이 길 잘 모르나 보다. 그럼 껴줘요. 그럼 마음도 편하고 어쩌다 오는 사람이 앞에 껴준다고 내가 늦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줄 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끼는 사람도 다 그냥 껴주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회냐면 분명히 이 사회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사회도 있는데 그 비율이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통하는 나라에 살고 여기서는 저 새끼 또 끼네 껴주마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일본 사람처럼 착해져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20%가 80%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비율이 잘못됐구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본이랑 한국 비교할 때 제가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 사람의 치료제예요. 치료를 하려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뭔가를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일본은 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 되는 거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거 이런 거를 정말 옆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일본은 한국의 상황이 백신 같은 거예요. 한국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런 대통령 뽑으면 안 되겠구나. 좌파는 안 되겠구나. 공산주의 욕실 안 돼. 이런 백신을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로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이 100%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마 질문의 요지는 아마 요 부분까지일 것 같은데 일본 사람의 단점 왜냐면 일본 사람의 장점은 우리가 대부분 알아요. 일본 사람의 단점은 또 정말 같이 일해보고 내가 진짜 잘려볼 상황에 가보고 해야만 일본의 그 진면목을 알거든요. 제가 페북에 2일 전쯤에 어떤 그 에피소드를 쓰려다가 잘리는 바람에 못 쓴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일본의 단점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그 설계사하면서 어렵게 해가지고 알바로 들어가서 그 유명하신 건축가가 그 설계 경기에 내는 그 모형을 만들게 됐어요. 알바 4명이서 만들었는데 일본의 대학원생들하고 제가 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막 만들었는데 모형을 다 만들었는데 그 배치도에 동그란 거에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삼각형 땅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근데 디자인은 그 건축가가 다 해주셨으니까 모형을 다 만들었는데 그 빈 땅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걸 빨리 만들어가지고 포장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비어있는 땅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있냐 그랬더니 그 크루상인데 크루상이 디자인 안 해주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다들 어떡하지? 그러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래서 제가 알바잖아요. 알바. 그 대단하신 건축가고 비린개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적당히 디자인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3명이 아니 지금 감히 그 유명하신 건축가의 옆에다가 네가 선을 그었어? 막 이런 얼굴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기 있었더니 그 크류상이 마지막 한다고 원고에 그랬더니 이거 뭐야? 그러니까 다들 이 새끼가 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했다고 그랬더니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뛰더라고. 그래서 그럼 여기 빈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딱히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그냥 비워서 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셋이 막 저거 보나마나 잘릴거죠. 이상한 일 했다니까.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 사실은 그거 떨어졌어요. 그 안에 떨어지긴 했는데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내가 감히 그 괜히 건드려서 내가 디자인을 집어넣나 했는데 나중에 정말 20년쯤 지나서 일본의 단점과 장점과 이런 걸 비교하게 됐을 때 뭐를 생각했냐면 일본의 단점은 그거예요. 존경심이 너무 있고 자기들이 정해진 매뉴얼이 아니면 다들 책임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서나보도 못 끊는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단하신 분 옆에서 막 이렇게 그거 보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 있어요. 네, 임기 응변. 일단 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회가 그렇게 가는 게 맞냐? 그러면 이렇게 맨날 임기응명을 하는 사회가 맞냐? 생각하면 정말 두 나라는 비슷한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에피소드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제 못 쓰게 돼서 여기 왔는데 오늘 마치 얘기하실 기회를 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배워야만 그 좌편향, 일본은 정말 우편향 돼 있는 정상적인 사회거든요. 좌편향을 고칠 수 있고 일본도 우리나라가 좌파로 돼서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장하고 그럴 때 그리고 또 그 사회적 기업 창업을 막 이렇게 권장한다 그랬더니 그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가 사회공헌하는 도요타 재단이 있거든요. 토요타 파운데이션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디나 그 재단이 사회 공익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기여를 한다는데 디렉터가 일본이 잘 나갈 때 아버지가 해외 지사장으로 쭉 가는 바람에 미국, 영국 이런 데 가서 쭉 자랐던 아주 글로벌 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뱅커, 그 은행에, 그 금융회사에 취업했다가 이게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유엔의 그 저개발을 갭이나 이런 국제기구에 못 사는 나라들 개발하는데 이렇게 자문을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도요타 파운데이션에 와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일본의 교수가 돼 있어요, 대학에. 근데 그 양반이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그 도요타 파운데이션에서 하고 재팬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행사에 키노트 스피처로 저를 여러 번 불러줬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한국이 너무 좋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일,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는데 젊은 층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일을 오랫동안 홍콩 가봐도 홍콩도 젊은이들이 이제 좌절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난해는 얘기가 달라졌겠죠. 홍콩이 민주화 시위를 심하게 했으니까. 한국이 그나마 이 사회가 모여드는 데서 소리 지르고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다이내믹이 살아있다. 그래서 한국을 거꾸로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일본의 그 조용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억누러져 있고, 이 권위에 워낙 순응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잘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신도리코가 일본의 리코라고 50대 50 합작회사인데 가보면 첫 번에는 올랐던 건 그거예요. 아, 우리가 봤던 거가 대부분 다 일본 거 베낀 거구나. 80년대 동경을 갔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뭐 과자서부터 TV 프로그램서부터 TV 가이드서부터 그냥 다 베낀 거예요. 다 베낀 거. 그래가지고 야,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요새 중국 보고 제가 그래서 우리 요새 이제 뭐 중국이 지적재산권 안 익히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막 중국 그 반중 선동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우리 올챙이 시절 그 병아리 시절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의 지적재산권 이런 거 저기 존중하고 이런 거 산 지 몇 년 안 됐어요. 교과서고 뭐고 딱 학교에서 썼고 저희 직원 그 회사 직원들도요. 그 리코가 오셨다고 지금 합작회사인데도요. 거기 연수 갔다가 몰래 도면 같은 거 막 복사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죄의식 안 느끼고 살았어요. 우리 워낙 그 R&D를 할 능력도 모두 없으니까 베껴가면서 배우면서 그래. 예. 근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잘 저거 하는 게 우리라면 저렇게 살았을까 하는 게 그 80년대 가면 일본이 정말 전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부자였는데 국민들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저희 요코하마에서 이제 동경으로 멀리 있는 데다가 먼슬리 맨션이라고 저거를 정해놓고 이렇게 전철로 들어가는데요. 그 전철 출퇴근 시간 타는 게 지옥이에요. 푸시맨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탈 수 없으니까 스모 선수 같은 사람이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짝이야. 근데 웃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잘 사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그 다음에 그 동경대 나오고 과장님 하시는 분이 동경에다 집을 샀다고 집들이를 하는데 가보면 거실이 없어. 복도 이렇게 끝에 가면 요만큼 부엌이 있고요. 저희 먼슬리 맨션이라고 이렇게 호텔이 너무 비싸고 그때 엔화가 막 치솟아가지고 플라자 회박 때문에 출장비 가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일본 음식을 못 먹고 맥도날드 먹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 일본이 우리보다 싼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때 그게 저기 바나나예요. 바나나. 우리 바나나 한 개 비쌌던 시절에 우리가 한 개 살 수 있는 돈이면 이렇게 글러브 하나를 살 수 있더라고요. 맨날 바나나만 먹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집이 그냥 코딱지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의 수준은 안 높은 거예요. 중산층의 일본의 중산층의 그때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 생활 수준 낮은데도 아무 저거 없이 조용히 사회가 움직이나. 그래서 전 그런데 별로 지식 없고 지금처럼 무슨 맛집 정보 없는데도 아무 식당에 들어가 봐도 그 서비스 수준이나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정결하게 하고 서빙하고 우리처럼 갔다가 식당 주인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와야 되는 그런 식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 사적으로 만나서 일본의 우월함을 우쭐거리는 사람을 저는 못 만나봤어요. 정말 예절 바르고 속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막 중국 사람 만나면 저 기분 나쁠 때 무지 많거든요. 우리가 조선이 돼야 된다고 자꾸 아니 칭화대학하고 동경대학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마저도 그런 게 저한테 그 북경대학의 부학장이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야 니네는 중국 편에 서야지 왜 미국 편에 서가지고 그러냐고 진지하게 물어요. 중국 그러고 죽어도
대만은 지네 땅이고 티벳도 지네 땅이고 다 지네 땅이야. 그래서 중국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쁜 적 많은데 일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지금이야 이제 격차가 그래도 꽤 줄었지만 8, 90년대는 뭐 비교 대상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겸손해요. 예절 바르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이런 나라다 이렇게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제국주의적으로 보고 뭐 일본이 다시 뭐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아베의 뭐그 우경화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우리의 위협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정말 정신분열적인 것 같아요. 일본의 발전이나 평화헌법이나 민주화되고 그 안정 전 세계하고 무역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맥도날드가 들어가면 전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인이 다니면 상인이 안 다니면 군대가 들어가는 건데 전 세계에서 그 전 세계 시장을 다 하는 그 경제 대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저는 잘 판단이 안 되고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고 저는 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보다 더 거기 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느꼈던 아까 같은 그 일본이 정말 이상해요. 그 회사 안에도 줄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가 모시던 상사가 거기서 승진 못하면 이렇게 게이레츠로 가거나 자회사로 가면 그 밑에 직원이 다 따라가거든요. 근데 가면서 너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왕따예요. 회사에서 자기 수호신이 없어진 거야. 오죽하면 자기 상사가 버리고 갔겠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정말 끽소리 못하고 충성해야 돼요. 제가 우리 사회에서 왜 자꾸 상사가 갑질하냐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매니저가 힘이 있고 내 생사를 좌우하면 갑질 안 해요. 말 안 듣고 성과 나쁘면 참 즐거웠어. 수고했어. 너랑 일하는 게 즐거웠어. 그러거든요. 한국 분들 촛불에 이미 가서 그 얘기는 뭔지 알고 자기하고 일하는 게 즐거웠다고 그래가지고 좋았다. 집에 가라는 얘기 못 알아듣고 뭐 그래. 그러면 헤어질 사람한테 왜 나쁜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근데 일본도 그래요. 그 상사가 승진 못하서 계열사로 가는데 자기 안 데려가면 완전 고아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을 정말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수직적인 사회긴 한데, 근데 사회 전체 수준은 정말 높잖아요. 아까 공중질서 지키는 거, 뭐 식당 어딜 가도 저는 불결하고 서비스 낮은 라면집을 가도 그렇고 우동집을 가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지금처럼 인터넷 시절도 아니고 그냥 막 가도 그렇거든요. 예. 예를 들어 식당에서 뭐 누가 이제 같이 주방에서 일하는데 좀 지저분하게 일한다. 그럼 우리는 법으로 돼 있잖아요. 공중위생법이나 법에서 그거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프로잖아요. 다 프로. 그러니까 프로가 하는 일을 뭔가를 깨끗이 안 한다 그러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프로로서 쟤는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내가 이건 적당히 하면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나도 남이 한 거 보면 저거는 뭐 쟤는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되는 사회가 고르게 이렇게 되는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좀 보증 사회 그리고 확인이 돼야 되는 사회. 누구를 뭐를 해도 인간을 알 수 없잖아요.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보증이 돼야 돼요. 누가 키웠냐 라든지 뭐 누가 윗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은 또 반대로 그런 걸 또 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연결돼 있는 뭐 이런 걸 또 싫어하고 뭐 보증 싫어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정말 뭘 시작할 때 그런 거 없이는 진짜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도 정말 지금도 보증이라는 게 남아 있고 전 국민이 뭐 이렇게 공무원처럼 엮여 있다고 하나요? 서로 그런 사회고 뭐 직장을 옮길래도 내가 다녔던 그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 어떠냐 물어보는 사회고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식당을 하나를 할 때도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제가 식당을 하나 이번에 창업을 하면서 이 가맹 같은 걸 하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식당은 차리기만 하면 매출이 5천만 원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꿈을 심어주죠. 근데 실제로는 3천만 원 나올 수도 있고 8천만 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는 5천만 원인데 8천만 원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국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절대로 안 사죠. 왜냐면 그게 매출이 3천만 원 될 수 있는데 내가 왜 사냐 그러잖아요. 근데 반면에 한국 사람은 진짜 5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사요. 왜냐면 8천만 원의 꿈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확인되기 전에 팔아야 되고 일본 사람한테는 다 확인된 걸 팔아야 돼요. 그럼 그 두 개의 상황에서 약간 사기성을 가진 사람 저만 돈 벌죠. 8천만 원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띄우면.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 사람을 믿고선 보증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국민성에서 어떻게 보면은 막 도전하는 거잖아요. 큰 꿈을 가지고 막 대박 터친다 그래서 다 못하나도 할 수 있는 국민성이 있는 거고 일본은 나는 그거에 비해서 3천만 원 되면 망하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 하는 국민이 80%인 거죠. 근데 사회가 선진화되면 다 그렇게 레코멘데이션이나 레퍼런스가 없으면 대접받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교수들의 권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대학 졸업한 사람인데 교수가 레코멘데이션을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거의 결정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유럽은 사실은 프로페서라는 타이틀을 함부로 쓰지 못해요. 우리 대개는 박사학위 받고 가도 렉처러고 시니어 렉처러고 이러다가 프로페서는 우리로 얘기하면 테뉴어 받은 정규직 프로페서인데 프로페서들은 프로페서들 앞에서 다시 논문을 발표해서 통과해야 돼요. 심사에. 그래서 프로페서가 되게 어는데 독일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데 그런 사회일수록 레코멘데이션을 마치 모든 사람이 다 하늘에서 낸 천재처럼 안 써주죠. 되게 자기 레퓨테이션이 딸린 거고 자기가 잘못된 레코멘데이션 해주면 그 다음부터 제 레코멘데이션은 아무한테도 효력이 없는 게 되잖아요. 미국의 아까 보시면 미국도 이제 그런 사회인데 우리는 정말 레퍼런스 체크나 레코멘데이션 에러를 다 형식적으로 써주다 보니까 아무도 안 믿는 그런 사회가 돼 있고 그래서 묻지도 않고 뽑았다가 정말 고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아까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들어갈 수 있는 심사료를 미리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불, 100불을 내요. 그러면 그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가 뭐 하냐면 그 사람이 살았다는 전 아파트한테다가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대료를 잘 냈냐, 시끄럽게 해가지고 옆집에서 항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냐, 파티를 너무 과하게 하는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문제 없애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뭐 5년, 10년 계약. 왜냐하면 그 계약 주인 하나, 임차인 하나 바뀔 때마다 건물주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덕방 소개료만 해도 그냥 주거용 아파트도 반달치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바뀌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마다 다시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부대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입지가 좋으면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또 거꾸로 손님을 많이 몰아올 수 있으면 압도적으로 그래서 우리 블루 버튼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구석진 내 창고 같은 거에 들어가서 아주 슬로우 라이프처럼 하는데 얘가 들어가면 거기 명수가 돼서 사람이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안 내요. 내가 손님을 끌어다 준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저기도 스타벅스도요. 전세금에다 월세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스타벅스가 어떻게 하냐면 매출의 몇 퍼센트 줄게 이렇게 해요. 매출이 자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회사도 리스크 하나도 없잖아요. 장사 안 되면 장사 안 되는 대로 임대료가 적게 나가고 장사 잘 되면 장사 돼서 더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든 걸 획일적 잣대로 가지고 선택권을 딱 안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CJ 자문할 때 보니까 이 저기 CGV는 이익이 안 남아요. 빕스도 손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덕을 보는 게 뭐냐면 CJ 건설이에요. CJ 건설이 건물 크게 들어가 상가 들어가면 그 공사 나한테 주면 여기 CGV 입점시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CGV가 들어오면 그 상가는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쫙 임대료 이제 임대 안 날 거 걱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든 걸 회계적 잣대로 해가지고 막 때려 넣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반일 이 우리 선동 우리 전부 그냥 반일 텔레반을 만드는 종교죠. 종교고 이거는 저는 제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분노 장사치들밖에 없다. 이제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본 가면 상당히 죄의식을 느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예,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비해서 너무 죄의식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론은 잘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네.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못 웃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껴서 못 알아듣는 것도 많아요. 근데 하여튼 직접 대할 때는 어떻게 소통이 돼요. 부럽습니다. 근데 그거밖에 못해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는 이렇게 설국 같은 거 이렇게 원서로 보고 이렇게 자료게 했었는데 유학 갔다 오면서 12년간 안 쓰고 왔더니 저도 한 반 정도 줄은 거예요. 복잡으로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요. 인사말 뺏기 기억이 안 나요. 듀얼링고 가지고 매일 공부해가지고 빨리 회복해야지 그랬는데 한 번도 실천을 해본 적이 없는 제대로 실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마무리할 시간쯤이 된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성욕 없이 자유인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마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짝사랑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그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자기 철학을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자유인으로 사는 그런 게 어떻게 축적되셨는지 그 질문은 왜 우파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우파냐 좌파냐는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남 탓하냐 내 탓하냐. 그래서 제가 페북에 전에 쓴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 컵을 탁 넘어뜨려서 물이 엎질러지면 우파는 아이고 이거 하면서 자기가 치우려고 그러는데 좌파는 딱 넘어지면 이거 누가 놨어요. 자기가 치고 그러니까 이거 농가 잘못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좌파는 또 반일을 하느냐? 이거 탓하기 좋잖아요. 더더구나 지나간 일. 이제는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을 옛날 일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남 탓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좌파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 자살 당할 뿐이다. 왜냐면 남 탓하면 되기 때문에 명랑해요. 죽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슬프고 난 잘못이야. 내가 떨어질 일이 뭐가 있어요. 다 남 탓인데. 근데 그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지금 그 반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저는 어떤 느낌이 요즘 드냐면 반일 가지고 옛날 일을 막 끄집어내고 이렇게 원망하는 걸 들으면 너무 찌질한 거예요. 뭐냐면 마치 내 여자가 있는데 새로 여자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미 그 여자의 옛날 남자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겠죠. 왜냐면
내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 상대니까 당연히 옛날에도 매력이 있었을 거고, 그럼 옛날에도 애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한테 옛날 남자 일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목을 잡고서 너 옛날에 걔를 사랑했다며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그때 더 잘해줬겠네 그러는 거는 마치 그 70년 전에 너네 할아버지는 왜 친일파였냐 그 얘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후손이 그 옛날 일을 다시 뒤집어는 없을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지금 내 여자를 잘 하면 되지. 왜 그 여자의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서 수도 없이 끄집어내가지고 괴롭히냐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로서 찌질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결국 그러다 보면 뭐냐면 너무 조선스러운 거예요. 결국 우리 조선에 사는 거야? 조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네. 뭐 목매 달아야지. 네가 옛날 남자가 있었으면 그렇게 살 거냐면 한국 남자가. 저는 뭐 여자의 심성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그 한국 남자들이 정말 찌질하고 가본 거예요. 그 옛날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일본을 탓하고. 뭐 얼마 전에 영화를 봤더니 트로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거기서 브래드 피트가 남자가 해야 될 거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신을 섬기고 나라를 지키고 내 여자를 아끼는 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게 못하구나. 그렇잖아요. 왜 남 탓을 하냐고. 내가 존경하는 신을 섬기고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내 여자만 사귀면 되다. 남 여자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정신이 우파 정신이 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좌파로서는 정말로 엉망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해주실 건데 미리 마무리 얘기를 하자면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민주사회라는 거에 대한 어떤 허상에 우리는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민주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로. 왜 민주하면서 떠들었나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84학번이니까 그때 민주화 운동을 왜 했나 생각해 보면 그냥 김대중 대통령 만들고 싶었던 거에다가 그러니까 뭐 직접 선거하자. 아니 직접 선거가 민주주의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다 매달리고 옛날에 뭐 독재 뭐 이런 거 하죠. 독재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만 먹지는 마라. 그럼 너만 먹지 말고 나도 같이 먹자는 게 민주냐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게 어디 있나 찾으니까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정말 인류의 발명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식회사가 돌아가는 방식, 뭐 주주가 주인이고 대표자는 누구라도 시킬 수 있고 그거 절반 이상 하면 주식회사로 인정을 못 받는 거고 혼자 누구라도 주주가 반 이상만 하면은 바꿀 수 있고 그 안에 권리와 책임이 다 있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되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구멍가게처럼 만들어 놓고 너도 나도 다 나눠 먹자고 해서 찢어 발리고 나니까 지금 뭐가 남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 저 사업하고 망해보기도 하고 성해보기도 한 사람으로서는 대한민국은 주식회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지막 생각입니다. 아마 언제 한번 식당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문 걸어놓고 밤새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거고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남택님 글을 읽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과에서 부터 소나기 읽은 것처럼 뭔가 그때 여운이 남는 그런 게 보면 뭐 얼마 전에도 그 69년 삼성전자가 탄생이 될 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시면 되게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기억도 하시고 이렇게 묘사를 되게 디테일하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저는 아주 결정적으로 그 점에서는 또 그 결함이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만나면 제 얘기를 많이 해요.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뭔가는 이렇게 너드 같았던 거죠. 좀 이상한 놈이었는데 저는 그들이 네가 그때 그런 짓 했잖아 그랬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남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 세계 속에 빠져서 살고 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잡것을 많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터널뷰를 가지고 살고 그러다가 저는 조금 다행인 게 이제 그 일본
이렇게 일찍 경험하고 또 회사에서 맡은 일 때문에 대만, 홍콩, 뭐 미얀마 뭐 이렇게 20대 때 막 돌아다니면서 정말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의 차이가 뭔가 이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고 또 미국 가서 살고 이제 제가 뭐 맨날 얘기하는데 어쨌든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거의 200만 마일 가까이 되니까 많이 돌아다니면서 한 90여 개국, 100개국 보면서 그나마 조금 이제 개명을 해서 우리 사회하고 다른 사회를 자꾸 비교하는 게 생겼는데 우리 남택님은 이렇게 아주 그 경험과 기억이 어긋나는 거를 평상적인 언어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자꾸 외국 얘기, 논문 얘기, 도표 많이 써가지고 점점 독자가 떨어져 나가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생활 쪽에 밀접한 수필 같은 이야기로 그건데 이렇게 뜯어보면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를 써주셔서 오늘 아주 대화 즐거웠고요. 이제 아마 사회자가 진행을 할 건데 저는 이제 팬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경영학하는 사람 입장으로 이제 재해석하고 뭐 이러고 여러분하고 대화식을 끌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거 하는 시간을 갖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